안녕하세요. 글로벌 뉴스와 투자 정보를 한 큐에 전달드리는 투자하는 마케터입니다. 시장 양방을 가를 연준 FOMC 회의가 대략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연준이 금리 인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주요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강력하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0.25%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흔하고요. 어떤 누군가는 0.5%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증시에 파티가 벌어지겠죠.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테니까요. 그럼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혹자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무부 옐런 장관이 최소한 올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단기 국채를 계속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증시 하락보다는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산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국 개별 주식이나 S&P 500 지수 추종 ETF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는 엔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엔화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마케터 유튜브에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이 엔화 환테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환테크 정보가 아니라 엔화가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엔화가 앞으로 강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엔화는 극심한 가치절하를 겪었거든요. 달러엔 환율 차트를 보면 최근 2년간 엔화는 1달러당 160엔 가까이 치솟으면서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역대급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내 수출 기업들은 수출 실적을 잘 낼 수 있었고 일본에 여행 온 여행객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었지만 극심한 엔저로 인해 일본 내 수입 물가가 크게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일본의 평범한 서민들은 굉장히 삶이 팍팍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나 박살나 버렸기 때문에 엔화가 앞으로 강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 믿기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일본 경제 소식을 조금이나마 관심 갖고 지켜보신 분이라면 더더욱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일본은 과거 고이즈미 총리, 아베 총리 때부터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시중에 뿌려댔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선진국 중에 1위입니다. 정말 최악의 부채 대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엔화를 시중에 풀어냈다면 상식적으로 엔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엔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 불렸습니다. 이상하죠? 게다가 시중에 그렇게 풀어댔는데 경기 침체 위기가 엄습하면 엔화는 강세가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유를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엔화가 경제 위기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왜 요즘 다시 엔화 가치가 강세가 되고 있고 왜 현 시점에 엔화 투자에 주목해 볼 만한지 그리고 엔화의 강세에 베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일본 국제시장의 안정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정부 부채가 세계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행인 건 뭐냐면 일본 재무성이 발행한 국채의 95%는 엔화 표시 국채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엔화 표시 국채의 대부분은 일본 국민, 금융기업, 보험사, 일본은행 등이 매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기준금리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채금리도 낮은 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할 유인이 적은 거죠. 그리고 일본 국채 매수자들은 보통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국채를 사기 때문에 잘 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든가 하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입니다. 일본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국가는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의 국가부채 비율도 엄청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국채는 일본과 달리 대부분 해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는 재정난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그리스 국채 보유자들이 죄다 국채 매도 물량을 던졌지만 팔리지 않아서 국채 가격이 대거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과 기업들은 일본 국채를 잘 팔지 않습니다. 혹여 매도 물량 폭탄이 쏟아지더라도 일본은행이 나서서 국채를 사들일 수도 있고요. 원래 일본은행은 전세계 다른 중앙은행과 다르게 자국의 증시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 때문에 일본 국채는 꾸준히 시장에서 소화되고
엔화는 흡수되어 엔화 가치가 하방을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 3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일본은행이 무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발표한 건데요. 그간 일본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에 서서히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시도로 읽혀집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오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과 대규모 양적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일본은 2008년부터 계속 금리를 인하해왔습니다. 심지어 2016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죠.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정책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한 것이죠. 그랬던 일본은행이 지난 3월에 단기 정책 금리를 0에서 0.1% 사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7월 말에는 단기 정책 금리를 0.25%까지 인상했습니다. 목표 물가 상승률인 2%를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였죠.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최대 1%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의 높아진 일본 물가가 확실히 둔화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지난 6월에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엔저라곤 하지만 도쿄 같은 중심 관광지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지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적당한 수준에서 물가를 잡지 않으면 현지인들의 삶이 고달파질 테니까요. 이렇게 일본이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고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 엔화의 가치도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엔 환율을 보면 실제로 많이 떨어졌죠. 1달러당 구입 가능한 엔화가 줄어들었다. 즉 엔화가 강세가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29일 기준으로 1달러당 엔화는 144엔 정도의 환율이 형성돼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60엔까지 치솟으면서 엔화 가치가 폭락했다느니 뭐니 하는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엔화 가치가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갈지는 현재로선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본 정부가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 그만큼 이자를 더 쳐줘야 되니까요. 즉 국채 발행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엔고가 이뤄지면 일본 수출 실적도 약간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일본은행이 적당히 줄을 타면서 엔화 가치를 적정선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도 적당히 잡고 수출 실적도 적당히 방어하면서 국채 발행 비용이 너무 과다해지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이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단기간에 엄청 뛸 것 같지는 않지만 내년 중반쯤 달러당 130엔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화가 초강세는 아니지만 적정한 강세를 꾸준히 유지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일반 투자자라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은 그동안 초저금리를 고수해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출자들의 입장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현저히 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 개인이나 금융기관이나 해외 헤지펀드들은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대출한 다음 이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엔저일 때 벌었던 외화를 다양한 해외 자산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외순자산이 지금과 같이 세계 1위가 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33년 연속 대외 순자산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약 471조 엔이고요. 하나로는 약 4085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해외에 투자한 셈이죠. 자, 그런데 최근처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다시 시도하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일부 은행이 금리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절대적인 대출 금액이 크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미국채나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지분들을 매각해서 손익을 확정하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서 엔화로 원금과 이자를 갚은 다음 최종적으로 수익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모든 대출자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청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각자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청산의 시차는 조금씩 존재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최대한 빨리 손익을 확정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당연히 해외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겠죠. 그리고 달러를 엔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엔화 매수세가 붙으면서 엔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달러엔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그리 반갑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버리면 미국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국채 가격이 우수수 떨어지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금리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의 옐런 장관은 미국 대선 전까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단기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채라고 하는 건 재무부 입장에서 돈을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단기채를 통해서 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단기국채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반대로 장기국채의 금리는 단기국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장기국채를 사려고 할 것이고 그만큼 재무부는 필요한 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조달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낌새가 보이면 미국 재무부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주요 주체를 향해 미국채를 매도하지 말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의 어떤 환율 개입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어느 정도 구두 개입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역학들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엔화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강세가 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엔화 강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영향을 준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엔화 강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엔화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MTS나 환전 앱이나 토스 외화 통장 같은 곳을 통해 엔화를 사시는 게 가장 편리할 겁니다. 환전하실 때 각 금융회사에서 적용해주는 환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먼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를 보시면 슈퍼엔저 시대 엔화 전망과 환테크 방법 총정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환테크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엔화 선물 ETF를 사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에 상장된 엔화 관련 ETF는 타이거 일본 엔 선물이 유일합니다. 이 상품은 원화와 엔화의 환율을 기초로 하는 엔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쉽게 말해 원화 대비 엔화의 가치가 오르면 선물 상품의 가격도 오르고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엔화 가치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라는 판단 때문인지 잠깐 가격이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엔화는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망을 따라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타이거 일본 엔 선물을 매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해외에 상장된 엔화 ETF를 사는 겁니다. 인베스코라고 하는 미국 유명 자산운용사가 있는데요. 이 운용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엔화 ETF가 바로 FXY입니다. FXY는 엔화의 가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ETF입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에 베팅하고 싶다면 이 ETF를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달러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먼저 환전하셔야 되고요. 향후 달러원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엔화가 강세가 되어 FXY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달러원 환율이 떨어져서 발생한 환차손이 훨씬 더 크다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달러, 엔 환율의 변동성을 적절히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9월 연준 금리 인하 이후 엔화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전망하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하는 마케터였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